자, 정보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FOMC 살짝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래 지난 어제도 네.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자꾸 멘트가 엉키는 게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냥 뭐 오르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올라가는데도 좀 불안감을 안고 올라갔다. 물론 뉴욕이나 미국의 저 현상이 우리 시장에 당장 충격을 주거나 뭐 크게 뭐 할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괜찮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화요일 개장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 JP 모간이란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 내에서 이 테이퍼에 대한 어떤 비밀리에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슬슬 풍겼죠. 네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확인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덜 충격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뭐 비밀 논의는 있었다라 정도 인정을 하고 테이퍼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한 건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비밀리에 논의한 것이 맞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테이퍼링 할 것이다. 그러면 그 화요일도 말씀했지만 시장에 휘둘리는 거랑 별반 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은 좀 더 충격을 받게 될 거고 시금리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그런 충격이 있을 건데 어쨌든 파월도 머리를 이런 말 써도지 모르지만 파월이 머리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적절히 이 테이퍼링이었던 이런 그 논조를 좀 흘리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시가 어쨌든 인정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시간 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시간을 벌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테이퍼의 충격을 흡수할 만한 시간을 벌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화요일날 파월이 좀 그 옐런의 과거를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옐런이 한 10개월 동안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 계속하면서 계속 시장 흡수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월도 이런 쪽으로 한번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잼도 할 것이고 그리고 연준 의장으로서 어떤 평가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중앙정부의 어떤 충돌 가능성은 완화시키게 되면서 본인의 어떤 이끌어가는 정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 어감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롬 파월 의장 이따 뭐 저희 방송 중에도 그 원문으로 된 그 연설이 나가겠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이 아닌 자산 매입 속도에 관한 논의.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푸는 거 지금 기존에 풀고 있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월간 해서 1,200억 달러. 1,200억 달러. 네. 국채 800억 달러, 모기지 MBS 400억 달러. 이게 지금 적정하냐? 계속 이렇게 풀 거냐? 아니면 한 100억 달러씩 줄일 거냐? 뭐 이런 정도의 논의죠. 그죠? 연준 의원들끼리.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조금 오르긴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어감은 잘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게 만약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똑같이 넘어갔다고 해서 호재를 꼭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비밀리에 논의를 한다는 걸 미리 입수를 해가지고 시장에 좀 미리 흘려준 게 제가 보기에 시장이 좀 충격을 흡수할 만한 시간을 좀 많이 벌어줬다라고 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코로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종식까지는 아니지만은 백신 접종 속도가 확대가 돼가게 되면서 뉴욕도 뭐 개방을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린스펀이 했던 것처럼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과거 사례라든지 그리고 옐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에 어떤 신호를 계속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의 충격을 계속 흡수시켜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파월 회장의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이제 거쳐가야 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마침에 소스라치게 놀라실 것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쳐가야 되는 단계. 그리고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급등할 거나 그렇게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 찌직. 그렇죠. 질금질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코스피가 종가는 3,278.88, 68이군요. 68. 여기에 이제 국내의 대부분 종가 시황 기사들이 물가와 긴축 우려에 내성이 생긴 코스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종가가 올라가고 사상 최고치가 기록이 되고 하니까
앞에 뭔가 네네. 수식어 문구는 붙여야 되겠죠. 근데 내성이 생겼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채권 시장은 뭐 어제 피치 같은 경우는 이미 4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계속 네네.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가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또 그 시기를 가지고 국내 증권사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시점의 문제지만 네네. 한 4번 정도는 금리를 올릴 거다. 그러면은 성장률이 이제 그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한 2%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6%, 7%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런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하면은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아침에 입 싹 닫고 괜찮아요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시장이 연준에 대한 네네.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네. 의외의 충격이 더 컸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렇죠. 보거든요. 네. 뭐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 정태근 팀장의 생각은 네. 그리고 내성이 생겼다 뭐 그 부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렇다라면 어저께 코스피 빼고 다른 아시아 증시 다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말도 일정 중국이 좀 부분은 하락했죠. 100%다 맞다라고 좀 보기 힘들다고 좀 봐지고 결국에는 미국 증시와 일본과 한국의 증시가 과거 3월달, 4월에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백신 접종 속도의 어떤 확대, 백신 접종 속도가 늘어지게 되면서 경기가 회복 속도가 늘어질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ING가 경고도 분명히 했었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최근에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투자은행 쪽에서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유망 기업들에서 계속 리포트가 나온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내성이 생긴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과거보다는 코스피 증시였던 체력적인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어저께 IT 섹터 쪽으로 그리고 자동차 섹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어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그 연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이 IT 쪽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코스피를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본 시선이 그래도 조금은 예전보다는 바뀌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뒤에 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또 출연을 네. 하시고 그분들마다 또 FOMC를 해석하는 그 기준들이 다 틀릴 있을 거- 겁니다. 다 사람의 성격이 있으니까. 다 틀리듯이. 네. 자, 네.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 네네.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자, 소문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풍문으로서 같은 경우 이미 얘기를 드렸듯이 윤석열 테마에서 말씀을 지난주 드렸었고 지난 네. 코너에 했던 네. 거의 2탄 연속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5월 26일 날 경부고속도 지하화 말씀드리면서 제가 유망직을 찍어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8분이 흘러가지고 일단은 오늘 준비한 그럼. 것만 좀 제대로 전달을 하고 일단은 그렇게 뭐 해야 한다고 돼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네. 네. 그래서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1일, 12일 날 TBS에서 의뢰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계속 좀 그 격차를 벌리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35.5%, 이재명이 27.7%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윤석열 쪽으로 좀 많이 기우는 그런 모양새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가장 궁금해진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임관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은 두루뭉실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그 언급이 없었죠. 저기가 없잖아요. 네네. 지금 뭐 입당이냐 당도 없이. 그렇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도 없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적합도지 뭐 지지율 네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저 이제 그 여론조사 수치는 이제 아직은 좀 시간이 더 네네. 길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책에 대해서 뭐 뭘 어떻게 할 거다 이건 없죠. 네, 맞죠. 대선 전날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네. 대충 이제 우리가 추측한 건데. 네네.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다 쭉 정보 참고를 하고 정보를 찾아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100일간 행보를 종합해본 핵심 키워드 4가지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게 불평등, 중산층, 청년, 실용. 이 4가지 키워드를 정했지만 좀 이것도 두루뭉실하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자리라고 좀 봐야 되는데 네. 어느 쪽으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자신의 어떤 비전이란지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지금 각계 전문가들 찾아가게 되면서 열공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참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설정을 하겠지만은 이 정책을 밀고 나갈 때는 각계
전문가들이 쓰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대권을 찾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게 되면서 이 각계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어느 기업이 수혜가 될 것인지 어느 파트가 수혜가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어저께 시장에서 다 노출이 됐더라고요. 가비아라는 종목이 노출이 돼버렸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일단은 5월 28일 매일경제에서 나온 그 윤석열 대권 수업이라는 단독 기사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했고요. 일단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 정부와 정책에 대한 어떤 계승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IT 인프라를 깔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인터넷 회선을 전국에 깔게 되면서 인터넷이 보급화 확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책의 계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세, 재정, 부동산보다는 코딩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반도체라든지 어떤 정보 산업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먼저 관심을 가졌는데 이 어떤 그 대권 수업에는 기사 그 일단 코딩이라든지 블록체인 전문가들 찾아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책을 구성할 때 데이터에 기반이 된 사전 조사라든지 사후 설득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미래기술 데이터 기반 정책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와 좀 연결이 되는데 열심히 이렇게 찾고 이제 어떤 종목이 있을까 딱 찾아보니까 가비아가 먼저 떠버렸더라고요. 뭐 물론 김경률 회계사를 찾아가서 이 회계사가 이전에 몸담았던 기업에 연결되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미래 데이터 기반 정책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클라우드 쪽하고 빅데이터 쪽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구글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진출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인지 이런 기업들이 뭐 물론 새만금 쪽에 그 디지털 잔지를 조성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유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지금 지역이 지금 정확히 안 돼. 서울 노년 쪽에는 이미 아마존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서울 또 어느 지역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이 미국 빅데이터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도 잘 아시는 너튜브, 그 컨텐츠의 대표는 뭐 K-팝 아니겠습니까? 뭐 BTS 뭐 이렇게 대변되잖아요. 그 밖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현지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일단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 클라우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관련주 어제 가비아는 상한가를 쳤고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그 소위 그 빅데이터 클라우드 얘기하게 되면 더존 비전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일단 빼고 가비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하이웍스 점유율이 1등이고요. 그리고 이 가비아에서 만들고 있는 세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선정을 혁신 제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 쪽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예측 분석이라든지 통계 포털 같은 어떤 이런 말 그대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픈베이스가 얼떨결에 따라가고 있는데 오픈베이스는 데이터 솔루션의 지분을 67%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는 짝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NC 에너지 우리가 이전에 그 GN에너지 얘기했었잖아요. 지난주 이재명 얘기할 때. 그래서 GNC 에너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GNC 에너지가 어느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 대체 에너지 뭐 지열, 수열 그래서 GN1 에너지인데 GN1 에너지의 이제 모회사가 GNC 에너지. 근데 어제 공시는 GNC 에너지가 GN1 에너지의 지분을 어디로 넘겼어요. 사모펀드 같아요. 공시 보면 나옵니다. 아직 그건 제가 못 봐서 말씀드리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얘기라서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GNC 에너지는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발전기 매출 쪽으로 해서 GNC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아마 GNC 에너지는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뭐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등 그러니까 단순히 가상화폐가 아니라 또 블록체인 프로토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부분들도 또 그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 만나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관련 종목은 또 라운시켜는 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논의를 하고 클라우드 에어라는 종목이 있던데 이것도 최근에 좀 많이 좀 테마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달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기술 이 종목도 최근 좀 들썩이고 있는데 클라우드 플랫폼 칵테일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어쨌든 제가 탑픽을 꼽지 않더라도 가비아가 일단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가비아를 먼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김경률 회계사를 만났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떤 정책 공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인맥 테마주가 될지 아니면 뭐 정책 테마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비아를 대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게 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대한 부분도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반도체 쪽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어떤 정책을 하는지 어떤 쪽으로 이제 만들어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경쟁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은 메모리 쪽보다는 시스템 비메모리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그 비메모리 쪽으로 이 삼성전자가 어떤 정책을 가져가게 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팹리스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경쟁력을 강화를 하겠다는 부분도 주 목적입니다. 어차피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전 설계라든지 디자인 쪽은 어쨌든 외주를 맡기는 게 더 낫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특히나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 솔루션 쪽으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텔레칩스 같은 이렇게 많이 언급된 종목들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칩스앤미디어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칩스앤미디어 어버브 반도체하고 칩스앤미디어인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생산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와 상당히 연결고리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현대차 쪽으로 또 MCU 이쪽으로도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차량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어버브 반도체, 칩스앤미디어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로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식적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이 두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 네 종목을 좀 다 보시기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대장은 텔레시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텔레시스 외에 어떤 다른 종목을 좀 선정을 하다 보니 다른 종목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네 기업을 그냥 메모를 해놓으시고 관심 종목을 편입을 해놓으시고 이 종목들이 치고 나갈 때 스마트폰 네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촬영해 놓으시면 될 거면 사진으로 네네. 그 캡처를 뜨셔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또 재방 또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매일경제 유튜브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보셔도 되고요. 네, 깨알 깨알 같은 홍보입니다. 깨알 홍보. 홍보는 아니고 깨알 어필? 시간을 네. 투자해서 정리를 하신 자료니까 네네. 이게 뭐 남의 거 갖다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사실은 저작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네, 하지만 보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 정리해 보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얘기, 그러니까 IT 디지털 산업에 네. 대한 네.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내려가서 이런 네네. 시스템 반도체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진짜 만약인데 만약에 진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진짜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할 부분들은 어쨌든 IT 하드웨어, 소프트 쪽은 다 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쪽으로도 뭐 준비하신 게 있죠? 네. 그래서 부동산하고 골목 상권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네. 일단 재건축 쪽으로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재건축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건축가 유현준 씨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일단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그 얘기 중에 합의가 된 게 중소규모의 재건축 활성화 그러니까 재건축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포커스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건축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조금 큰 기업은 GS건설. GS건설이 전체 매출에서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인데 그 중에서 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정비 사업 쪽으로 현대건설이 작년에 4조 7천억 정도 수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얘기가 나오게 되면 GS건설 그리고 재개발 정비 사업 얘기가 나오게 되면 현대건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이제 민간 분양 쪽으로 보게 되면 대우건설 이렇게 해서 탑3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재건축 현장에서 이 창호 부분에 대해서 수주량 기준을 보게 되면 50%를 절반을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근데 수주 금액으로 보게 되면 더 높습니다. 70%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서 창호 부분은 상당히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LG 하우시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온 캡텍 같은 경우는 최근 와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인조 대리석과 같은 고급 건축 내외장재. 그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집값이 10억이다.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10억 대비 5천만 원이 조금 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고급 내외장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G 하우시스 그리고 라이온 캡텍 같은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부각되는 또 새로운 종목 같은 경우는 OIM, INT 그리고 오하임 INT. 이거는 오프라인 인테리어 업체, 가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디 가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와서 조금 주가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네. 어떤 그 재건축 관련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NX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미 테마적으로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인데 도시재생 사업. 네네. 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모종린 연대 교수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게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재생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연남정에서 식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연결고리 좀 찾다 보니까 물론 골목상권 지도를 만들었던 그런 뭐 업적도 있긴 하지만 네. 제 내피셜인데 도시재생업체가 운영하는 연장적인 식사 아마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자연환경 이런 게 나온 것 같고요. 자연과 환경.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보다는 도시경관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앞서 유현준 건축가와 그다음에 네네. 모종린 교수 이런 맥락들이 보면은 네. 그냥 뭐 사각형의 콘크리트를 네네. 막 짓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공간미, 공간 활용, 공간의 효율성,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창조적인 것들을 네네. 좀 디자인적인 그렇죠. 것들이 중요하죠. 뭐 서울 시내에 네. 뭐 높은 건물이 많다 그래가지고 네네. 좋은 건 꼭 아니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도시 경관 쪽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보니까 히림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윤석열 씨 와이프 관련주 테마주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 히림이 과거에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쪽으로 납품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림이 한 번씩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보단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 설계 기획과 같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설계가 도시 경관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경관 조명 사업, 그러니까 경관, 도시 경관 이쪽으로 보게 되면 도시 경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울 쪽에 많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국내 도급공사 전문, 그러니까 중소형 쪽에서는 지능기업이 최근에 재건축 쪽으로 수주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호반건설하고 지능기업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한번 수주 받는 걸 한번 보세요. 최근에 신규 분양 그러니까 신규 분양 쪽으로 해서 공공 분양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능기업하고 호반건설이 수주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민간 공공 분양 쪽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연과 환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도시 재생 쪽으로 이미 테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환경 생태보건 조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번 테마주로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네.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라든지 고용 정책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뜬구름식이라서 좀 어떤 부분 설정하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행 상황 보면서 네. 더 추가를 나중에 이게 네네. 단발로 끝날 이슈는 아니란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또 시간상으로 1시간짜리는 돼야 되는 내용인데 아, 네. 한 20몇 분에 좀 줄이려다 보니까 굉장히 네. 말씀도 빨리 하시고 제가 중간에 껴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15분 만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 또 말이 빠른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빠른데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막 나간 기업들 잘 보시고 네. 그중에 조금 오늘 함축만 조금 물론 다 이제 계속 논의돼야 되겠지만 오늘 네. 오늘 저 보게 되면 자연광경하고 갑이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점을 잡고 예, 오케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제 준비하면서 저도 5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걸렸냐면은 미리 그 정책 구성 시 데이터 기반 사전 조사, 사후 설득, 스피드 언급 네. 이거 뭐가 연결이 되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힘들한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두 사람과 그러니까 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유현준 씨와 만나서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또 그걸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포커싱 맞춰진 게 중소규모 재건축. 여기에 또 포커싱 맞추다 보니까 그럼 재건축에 또 어떤 기업이 있느냐, 또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어떤 연결고리 있느냐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용 정책 같은 경우도 종합적인 일자리 시스템 구축 여기에 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종합적인 일자리 시스템 구축이 뭐가 있지? 이게 보니까 직업 교육인가, 창업 교육인가? 나중에 또 네. 네. 시리즈로 계속 나갈 거니까. 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못 드린 게 또 그거잖아요. 그 경부고속 지하화해가지고 부동산. 그거는 나중에. 네. 네. 오늘 다음에는 안 되니까. 네. 하여튼 뭐 FOMC라고 하는 아침에 타이틀이 네. 등장하는 바람에 좀 묻히는 아쉬움이 있지만 노력을 많이 준비하신 거니까 사실 이 내용이 더 중요해요. FOMC는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오늘 다 떠들 거 아니에요, FOMC. 네. 그죠? 네. 그건 이따 뒤에 또 저 해야 되니까. 네네. 자, 박지원 아나운서 다리 아프다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자,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이 오늘 정보회의를 꾸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